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일 재개 회의가 3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내용,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한일 재개 회의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 행사 한국의 그 전국 경제인연합회하고 일본의 그 경제단체연합 이 두 개 단체가 1982년에 양국 경제계의 그 상호 이해와 친목을 위해서 만들어서 1983년부터 정례적으로 이제 개최를 해왔는데요. 꽤 오랜 기간 해왔고 네. 어떻게 보면 재계 가장 큰 단체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단체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20년하고 지난 해에 코로나 그 19 대유행 때문에 행사를 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개최를 한 거죠. 네. 그 성과로는 이제 1998년 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런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적이 있고요. 이 선언문을 일명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 정신을 이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한일 재개 회의 어떤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예, 한국에서 많이 참석했는데요. 한국 측에서는 그 허창수 정경련 회장을 비롯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윤정규 KB금융그룹 회장, 우호현 SM그룹 회장, 그리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등 20명이 참석을 했고요. 특히 그 전경련이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탈퇴했던 4대 그룹 등 그 대기업 사장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인용 그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훈 현대차 사장, 그리고 조주환 LG전자 사장, 그리고 이용욱 SK머터리얼즈 사장, 그리고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회장을 비롯해서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 금융그룹 고문, 그리고 야스나가 다스오 미쓰이물산 회장, 히가시하라 히다치 제작소 회장, 그리고 구토바 마사카즈 게이단렌 부회장 등 그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은 참석 인원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는 네, 5명이 왔습니다. 네. 일단 한일 경제단체들 간의 교류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앞서 그 지난 5월에도 한일 경제 교류 행사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경제 협회와 이란 경제협회는 그 5월 30일 서울 그 롯데 호텔하고 일본 오쿠라 도쿄 호텔에서 각각 54회, 그러니까 제54회 한일 경제인 회의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영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서 상호 수출 규제를 폐지하고 한일 통화 수화풀을 재개하자 또 한국의 CPTPP 가입 등 현안이 논의되었지만은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이 됐고 그렇죠. 예, 아직까지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어서 아무런 것이 진전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일 재개 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예, 논의는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주제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는데요. 한일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서로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 사회 실현을 위해서 한일 간에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방안이 논의됐고요. 예. 3번째로 새로운 세계 질서와 국제 관계 등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상호 수출 규제를 폐지하자, 그다음에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무비자 입국 제도를 부활하자, 그리고 한국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그 경제동반자 협정, 소위 이제 CPTPP라고 하죠. 여기 가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소위 이제 IPEF라고 하는데요. 이거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 등이 안건에 올라왔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 및 정치회의 개최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앞서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뭐 어떤 이 같은 뭐 선언문을 채택한다든지 뭐 합의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예, 선언문이 낭독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일과 양측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의 전경련하고 일본의 경단련이 나서기로 합의하는 등 그 8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 선언문 조항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예. 사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아.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요. 이 항은
한일 재개 회의를 언제 누가 참석했는지 밝힌 내용이고 2항은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3항에는 1998년 김대중 우구치 한일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받자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 1, 2, 3항은 이 회의 역사를 되짚었고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4항은 한일 양국의 경제 정책을 각각 설명을 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합의한 게 그러네요. 없는 거죠. 그리고 5항에 가서 이제 겨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부활하자 이 내용이 하나 들어 있고요. 6항은 양국 경제 협력이 동북아의 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런 상투적인 내용이 들어 있고. 추상적인 내용이었고요. 네. 예. 7항에 보면은 정경련과 경단련이 양국의 경제 관계 그 개선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다하자 또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했고요. 네. 8항에서는 이거 내년에 또 이회하자 이렇게 합의한 게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까? 예.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7개 항은 한일 재개 회의를 어떤 취지로 개최했다. 그리고 언제 또 회의하자 이런 평범한 내용으로서 신문 기사에 보도된 거와 하나도 다를 바 없고요. 겨우 이제 5번째 항에서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를 위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부활하자라고 합의한 것만 하나 건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 사실 내용이 없네요. 예. 구체적으로 합의한 게 그 비자 면제 제도를 부활하자는 얘기 말고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걸 공동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한일 양국의 그 재계 거물들이 결국 모여서 알맹이 없는 회의만 하고 윤 대통령 방문하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국제회의를 왜 열었는지 혹시 이면에 어떤 공개하지 못할 계약이라도 한 것인가 사실 궁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용이 없다. 예, 공동선언만 봐가지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왜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들고요. 그게 궁금해서 여러 예. 신문 기사를 다 뒤져봤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라는 주제를 내걸긴 했지만 실제로는 혹시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한 모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그 보수 언론 기사를 보면 이번 회의가 열린 배경이 올해 5월 출범한 그 친기업 그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과 대일 교역의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도한 기사들이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였다 하면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망가진 그 한일 관계를 지적한 바가 있고요. 당선인 시절인 올해 그 4월 24일에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을 해서 기시다 후미오 그 일본 총리한테 친서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제 그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그 경단련 측 인사들을 용산으로 초청한 것만 봐도 이 회의가 개최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나마 내용이라고 했던 비자 면제 프로그램 네. 이게 재계에서 합의가 되면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단체 합의만으로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풀릴 수도 없고요. 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해야 이게 실질적인 그럼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네. 문제들이죠. 이 한일 재계 회의 이게 어떤 향후에 일이 벌어질지 좀 예상이 된다든지 우리 경제에 좀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저도 그 점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번 한일 재계 회의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무역 거래를 시작한 이래 56년 동안 한국이 한 번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50여 년 동안 무역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그 한일 간 외교 문제로 이제 마찰이 이어졌고 일본 경제 산업성이 2019년 7월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그 제한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이제 크게 줄어들어서 그 해에만 약 50억 원 가까이 그 무역 적자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후 이제 3년간 다시 또 무역 적자 폭이 늘어나서 작년 말에는 이제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린다면 대일 그 무역 적자 폭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보수 언론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번 한일 재개회의가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시킨 한일 관계를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 기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특히 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중단된 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경색시켜서 생긴 문제처럼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비자 입국 제도가 중단된 것은 위안부 문제나 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것이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현 정부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른경제 한일 재개회의가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5시엔 대세남. 여러분께